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 된 것도 아닌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적적할 때마다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전할 날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게 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나이에 이혼을 하고 나니 다들 그냥 눈 감고 살지 그랬냐는 반응들이더라고요. 제가 살던 시대엔 모두 다 그랬겠지만 손 한 번만 잡아도 결혼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정도로 순수했고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시집와서 엄마가 되고 모르는 것 천재인 상태에서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면서 알아가는 세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젠 저도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으려고요. 제 인생을 다시 보면 남은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일을 과감히 결정하게 된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과는 30년 전 동네 어른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었죠. 5 형제인 집에 언니 둘은 모두 시집가고 딱 저만 남은 상황에서 엄마도 마음이 급했는지 동네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다 중매로 이어지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건실한 청년이라는 한마디만 듣고 어른들 소개라 믿음이 가서 만나게 되었고 2번 정도 만날 때까지도 남편은 쑥스러움이 많아서인지 몇 마디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또 남자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만나 결혼이 성사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남편은 아닌 것 같아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저와 그 사람이 결혼한단 말이 동네에 떠돌더군요. 아, 우리 현숙이 곧 국수 먹게 해주는 거야? 영문도 모르고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으니 황당하더군요. 수저 몇 갠지도 다 아는 동네에서 소문 무서운 줄 알면 말을 가려서 해야죠. 왜 벌써 우리들 만남이 결혼 이야기로 돌아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대체? 미안합니다, 현숙 씨. 제가 그날 만나 뵙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만나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무슨... 제가 여자를 잘 안 만나봐서 말을 너무 못합니다. 근데 현숙 씨하고 마주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도 표현을 해야 알죠. 저는 당연히 제가 별로인 줄 알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쯤에서 정리하죠,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더군요.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던 부모님 때문에 그 당시에 좋은 사람이라면 다 준비하고 가서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결혼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난리를 쳤는지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중매 자리에 나가서 새로운 분과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맞선 본 남자가 뒤를 보더니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중매 자리에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결혼 소문까지 돌던 지금의 남편이었거든요. 불안해서 왔어요. 죄송하지만 이분이 제가 마음에 두고 있어서 오늘 만남은 없던 걸로 해주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만난 사람 아니에요. 괜히 시간 낭비했네, 짜증나게. 네,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있어서요. 제 여자 지키고 싶어서 온 자리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저기 가실 때 택시라도 타고 들어가세요. 오늘 제가 실례를 범했으니 이렇게라도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전 황당해서 그 자리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미안해요, 현숙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안끼리 다 아는 사이인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제 사람 지켜야죠. 다른 놈한테 뺏기는 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남편은 혼자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신나서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숫기였던 남자가 대체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들을 잔소리가 무섭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제 상황을 다 느끼고 있었는지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본인 실수라고 설명하자 부모님께서도 자네 마음이 확실해서 한 짓이라는 거잖아. 우리 애 어디가 좋아요? 이 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겠다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현숙 씨하고 있으면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끝까지 책임질 자신 있어요? 그럼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죽는 날까지 제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떠난 뒤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워낙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남편은 말수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밝고 막내로 귀염받고 커서 활발했거든요. 남편도 그런 저와 집안 분위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죠. 난 당신 집이 너무 좋더라. 나까지 밝아지는 것 같아. 왜? 뭐가 다른데? 다 비슷한 동네에서 컸잖아.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말이 거의 없어. 게다가 또 아들까지 둘을 낳았으니 집이 완전 삭막해. 그러니까 난 말소리, 웃음소리 나는 집이 되게 신기하더라고. 숨 막히겠다. 나중에 나 시끄럽다고 싫어하면 어떡해. 우리 집 딸 없어서 당신 오면 엄청 사랑받을 거야.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정말 저는 그 집안에서 유일한 어머니의 친구이자 며느리자 딸 취급을 받으면서 모두가 저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시부모님도 살면서 딸을 대해본 적이 없다면서 저를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주곤 했죠. 정말 저를 키워준 부모님처럼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어머니 혼자 생활하게 됐죠. 그래도 나이 든 어른이 혼자 남아있는 게 적적할 것만 같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어머니 모시고 오는 게 어때? 정말? 나는 당신이 힘들까 봐. 힘들고 말고가 어딨어. 혼자 계시잖아. 그런데 어머닌 고향 떠나는 일은 싫다고 끝내 거절을 하더라고요. 낯선 공간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지내는 환경도 어머니에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부가 자주 찾아뵙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주말에 어머니를 보러 가는 일이 우리 가족에겐 당연한 일정이 될 만큼 자주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그리고 워낙 말수도 표현도 없던 어머니가 절 보며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매주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는 게
내가 염치가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서운해요. 가끔 와도 괜찮아. 그런데 큰애가 중학생이 되던 해 갑자기 어머니 병세가 심해지면서 암을 얻게 되면서 치료도 어려워진 상황으로 급속도로 나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어렵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도 알지? 요즘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일이 많더라. 사람도 때리고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것 같긴 해. 그래, 그게 다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데려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 당신이? 응, 근처에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그럼 일은 어쩌려고? 그쪽으로 발령 내서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당신 진심이지 그 말? 내가 엄마 성격을 알아서 그래. 누가 아프게 때려도 우리 엄마 절대 말할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 견디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챙기고 싶어. 요양원 보내놓고 우리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데 그 시간은 내가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 남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이제 하나 남은 어머니라도 본인이 곁에서 후회 없이 해주고 싶다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남편의 결정을 아무 말 없이 따라주고 싶었죠. 고마워, 이해해줘서. 당신이라면 허락해줄 줄 알았어. 이 기회에 우리 생활비도 다시 정리해야겠다. 하긴 아무래도 이것저것 더 들긴 할 거야. 내 것까지 더하면 크게 무리는 아닐 거야. 다른 데서 조금씩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당신 것까지 보태서 하려고? 이제 당신 월세도 나갈 거고 요양원 비용이며 생활비도 들고 하는데 두 살림 하려면 당신 월급으론 빠듯하지. 내 것도 이제부터 합쳐서 같이 정리하자.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연우 학원도 몇 개 이참에 정리할까 봐. 애 학원까지? 불안하게 딱 맞게 살 수는 없잖아. 사람 일 모르는 건데. 무슨 일 터지면 당황스러워서 어떡해. 그렇긴 하지. 당신 번 돈까지는 안 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네. 괜찮아. 이럴 때 쓰라고 버는 돈이지. 안 그래? 고마워 정말. 나도 어머니한테 받은 게 많잖아. 그래. 그럼 해보자 우선은. 사실 저도 결혼 후에 제가 하던 전공을 살려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월급에는 못 미쳐도 그래도 제법 돈을 잘 버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그 돈만큼은 아이 교육비나 알아서 쓰게 뒀던 금액이라 따로 공동으로 생활하는 비용에 포함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제 거라도 보태서 살아야 숨이 쉬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순간 돈 아끼면서 어머니까지 눈치 보게 만들고 싶진 않았죠. 시아버지 갈 때 같이 갔어야 한다는 말도 내내 남아서 어머니가 마음 쓰일 일은 없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 처음으로 2시간 30분이 넘는 거리에서 떨어져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초반에 남편은 어머니 사진도 보내주고 혼자서 밥 만들어 먹는 것도 보내주고 하더니 몇 달이 지나니 모든 소식이 슬슬 뜸해지더라고요. 집에 한 번씩 들르던 것도 아예 사라졌죠. 전화를 걸면 답이 없는 건 부지기수였고
요양원과 일을 병행하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당신 요즘 연락이 통 없네. 많이 힘들어? 나 좀 내버려둬. 왜 당신까지 닥달해? 당신이 돕는다고 해도 혼자서 힘든 걸 짊어지니 그렇지. 주말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고 몇 번을 말했어. 자기 스스로 지키게 만든 거잖아. 그럴 거면 어머니 곁에서도 있지 마. 어머니도 그럼 불편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엄마도 편해. 며느리랑 자식이랑 같겠어? 꼭 그럴 때 며느리라고 성 긋지? 좋을 때만 딸이고. 그냥 어련히 잘 지내겠지 하고 믿어. 그게 배려해주는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걱정하는 일 있으면 연락할게. 알았어, 그럼. 힘들 텐데 쉬어. 날로 예민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연락해서 이것저것 걱정돼 묻는다는 게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참기로 생각했죠. 그런데 갈수록 생활비 통장에 잔고가 심하게 줄더라고요. 초반에 몇 개월 해보면서 대충 흐름을 봤는데 이렇게 들 일이 없는데 이상했죠. 이것도 남편을 자극하는 일이 될까 싶어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묻고 지나가야겠더라고요. 솔직히 큰애한테도 저는 집안 형편을 낱낱이 알려주는 편이라 우리 죽음 아끼면서 살아야 돼. 할머니 아프셔서 요양원 가 계시는 것도 그렇고 아빠도 혼자 지내잖아. 그러니까 조금 아끼고 지내자. 알았지? 엄마가 많이 못 챙겨줘도 이해해줘, 아들. 괜찮아.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큰애에게 맛있는 간식 시켜주는 것도 줄이면서까지 아껴 생활하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계획 없이 소비하는 상황인 것 같아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았죠. 카드사에 전화해 확인을 했더니 명품 매장에서 사용한 거란 말에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죠. 엄마 체면 세워주려고 그랬다. 그러면 안 돼? 아니, 무슨 체면을 세워? 요양원에서 자식들이 서로 좋은 것 해서 오는 게 얼마나 엄마 체면 세워주는 건지 모르지? 당신은 초반엔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더니 이제 아닌 모양이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필요한 거면 사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명품까지 살 필요가 있는지 해서 그래. 왜? 곧 떠날 사람이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우리 엄마 평생을 그런 것 안 해보고 살았다. 당신, 가방 몇 개나 있잖아. 우리 엄만 그런 것조차 없었다고. 내가 안타까워서 사봤다. 장모님이었으면 이런 소리 안 나왔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엄마 생신 선물로 명품 지갑을 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엄마 좋은 건 다 해주더니 왜 우리 엄마는 안 돼? 아니, 어머니도 해드리려고 했어. 그래, 그걸 지금으로 하면 되겠네. 됐지? 끊어.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도 사드려야지 했던 게 이렇게 된 거라 남편과도 더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어요. 무슨 말만 해도 다르게 꾸어듣는 남편 때문에 저도 일단은 물러나 있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여유가 생긴 낮에 빨래를 개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자연생활하는 남자분이 나오더라고요. 17살에 이곳에 와 터를 잡았다는 사람을 보는데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장면에 사로잡혀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동네에 몇 가구가 더 살고 있다면서
카메라가 주변을 비추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TV 가까이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 보인 건 다름 아닌 남편과 낯선 여자였거든요. 분명히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던 남편인데 남편이 즐겨 입던 옷이 널려 있는 것도 보였고 잠시 스치긴 했지만 남편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기억해뒀다 저녁이 됐을 때 다시 보기를 통해 그 장면을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답은 그곳에 남편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명품을 사고 사소한 걸로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요양원에도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었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모시러 간 사람인데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 거라는 마지막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했죠. 주말에 몇 번 가서 친해진 간호사분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심영숙 할머니 보호자님이시죠? 요새 바쁘세요? 네, 제가 주말에 못 가봐서 연락드려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이 맨날 가보기는 해도 제가 못 가본 게 오래라서. 아니, 두 분 다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어머니가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던데 주말에는 다른 보호자님 가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머니가 요즘은 자리 피해버리고 나가 있더라고요. 두 분 다라니요? 초반에 아드님은 꽤 오셨었는데 몇 달째 안 보여요. 종종 먹을 것만 주고 가시기는 하는데 어머니 얼굴도 안 보고 가시고. 아, 워낙 일이 바빠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다들 직장 다니고 하면 바쁘시니까. 혹시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안 갔어요? 음, 다른 사람이요? 아, 그 친척 동생분인가? 네, 같이 오죠. 제가 부탁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남편 곁에 있는 여자를 가족이나 친척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상간녀는 친척 동생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에 한번 들르든지 할게요. 아휴, 어머니 좋아하시겠네요. 저도 그날 근무니까 봬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숨을 크게 한번 쉬고 제 아이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좋아하던 치킨 한 마리 시켜주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아끼고 아껴서 일도 평소보다 더 많이 잡아서 돈을 벌어 갖고 가던 인간이 결국 여자랑 바람이나 실컷 필 작정을 하고 간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니 1년이 돼가는 시간을 감쪽같이 속여온 이 인간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날 당장 은행으로 가서 남편 앞으로 생활비 통장을 싹 마이너스로 바꾸고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시작했어요. TV로 봤던 화면부터 그간 문자 내용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니 남편 직장이 워낙 공무원 집단처럼 안정적이라서 자칫하면 그쪽에서 쓰레기가 돼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을 더는 그쪽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죠. 승산이 있긴 합니다. 가능하면 증거를 더 많이 모아서 귀책 사유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니 더 치밀하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일부러 돈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며 내가 이제 일하기가 힘들어졌어. 왜? 당신이 관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벌어야 하는데. 아는 사람 부른다고 나는 잘렸어. 어쩌겠어. 연줄도 백도 없는 내가.
아유, 그럼 싹싹 빌어서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이제 어쩔 거야?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당신이 같이 번다고 해서 결정한 문제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엄마는, 우리 엄마한테까지 내가 어렵단 말을 해야겠어? 일단, 마이너스로 돌렸으니까 그걸로 쓰자. 이 여편 내가? 겁도 없네. 그걸 갚을 수 있어? 응, 이것저것 내가 정리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수로? 집이랑 정리하자. 우리가 더 작은 곳에서 지내면 되지. 어차피 당신도 계속 거기서 지낼 거 아니야? 에휴, 모르겠다. 알아서 해. 일단 생활비에만 제대로 돈 넣어줘. 그리고 당신 빨리 아무 곳이라도 들어가서 일 시작해. 알았어? 좀 쉬면 안 될까? 나도 힘든데. 무슨 개소리야? 여기 안 힘든 사람 나와보라고 해.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정말 질리는 거 알아? 자기 부모님 일엔 발벗고 나서면서 아휴, 말을 말자. 이젠 아예 제 돈이 맡겨놓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초반에만 해도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상간녀 명품 가방 사주고 신혼살림 마련하느라고 이제는 배는 게 없어진 모양이었죠. 저는 그리고 더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 비참해질 준비를 하고 TV에 나왔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8시만 돼도 동네가 아주 캄캄하더라고요. 인적도 드문 곳이라서 제 발소리 하나도 크게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근처에서 집을 둘러보기 위해 둘러보고 있는데 때마침 밖으로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별 잘 보인다. 그래? 반짝반짝? 자기처럼 예쁘네. 나 소원 빌고 싶다. 별한테는 안 비는 거야? 왜? 내가 들어줘야겠다, 우리 자기 소원. 근데 우리 계속 지금처럼 살 수 있어? 그게 소원이야. 당연하지. 내가 일단 그 여자한테 준 게 아까워서 가지고 좀 빼먹은 다음에 이혼하면 돼. 그냥 나누긴 아깝잖아. 아유, 그러니까 왜 그런 여자한테 다 퍼줬어? 엄마 아프다니까 그때 내놓더라고. 그 여자가 계산이 너무 빨라서 괜히 건드렸다간 골치 아파서 멀리했지. 얼굴이 딱 독해 보이더라. 우리 자기 관성 잘 보네. 그 말이 맞아. 독해 여자가. 어차피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차고 넘치거든. 근데 순순히 해줄 것 같아? 그 여자가 지금 나한테 지은 죄가 몇 갠데? 우리 엄마 문제만 해도 너무 많아서 무조건 알 수 있어. 일단 그 여자 개털 만들고 버려야지. 어머니하고 말 맞춰서 더 받아내자 그럼. 다음 달부터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둘이 좋아 죽는 꼴을 보는 것도 힘든데 둘한테서 저라는 인간이 너무 우습고 하찮아서 돈이나 빼먹다 버릴 쓰레기가 돼 있는 게 너무 원통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어쩌나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너무 복수심으로 단단해져서 이혼 준비까지 더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 등골을 빼먹는단 남편 못돼 먹은 생각을 이용해 집과 우리 전체 재산을 다시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처분할 것들은 다 하고 남편에겐 신나게 마이너스 통장을 긁을 준비를 해뒀죠. 그 인간 나락으로 빠지는 작업을
그래야 미리 작업해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도 소원이라는 두 연놈들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발빠르게 움직였죠. 여보, 우리 위장 이혼 잠시 하는 게 어떨까? 내가 재산 정리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던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지. 본인도 바라고 있던 바라 그런지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전 모든 재산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빈 깡통 인생을 만들기 위해 직장에 그 여자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료를 싹 다 뿌렸습니다. 보수적인 집단이라 반발이 클 거라는 변호사님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일이 돌고 나자 남편은 징계위원회에 가게 됐고 서류상으로 이혼까지 된 상태이니 더더욱 할 말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 일을 잘 설명해 줄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를 붙들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내가 벌어야지. 그래야 우리 연우도 살고 당신도 사는 거야. 내가 나중에 양육비도 보내줄게. 응? 난 네가 주는 돈 안 받을 거야. 애 핑계 대지 마. 당신 일도 잘렸다면서. 아니, 잘 다니고 있어. 너 돈 보태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뭐라고? 가짜였다고? 그리고 나는 재산 정리한 것 내 몫만 가지고 왔어. 그간 생활비 뜯어가서 신혼생활한 거 도와줄 필요 없잖아? 어머니 요양병원 비용은 알아보니까 지원도 돼서 얼마 안 하던데. 몇 번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넌 네 엄마 팔아먹고 그러고 싶니? 이 한심한 놈아. 아니, 뭘 정리했다고? 우리 아파트랑 당신 모아둔 돈. 그거 정리해보니까 내가 다 가져가야겠더라고. 양육비 이야기도 잘했네. 남은 것 얼마 안 되는데 그건 양육비 명목으로 갖고 갈게. 앞으로 너한테 돈 달라거나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디 잘 살아남아 봐. 나도 궁금해지네. 그 여자랑 쭉 행복할지. 여보. 사실은 내가 거기서 혼자 지내느라 외로워서 그랬어. 그래도 당신한테 돌아올 생각이었고, 정말 잠깐이야. 등골 빼먹고 이혼할 계획인 것도 다 들었어. 사진하고 녹음 파일도 보내줄까? 나 그래도 당신 아내랍시고 며느리라고 정말 어머니한테 아낌없이 잘하려 했다. 근데 그건 네가 망쳤어. 이젠 국물도 없어. 너 인생도 내가 제대로 빈 깡통 만들 거야. 두고 봐. 빚도 열심히 갚아야 할 텐데 큰일이네.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려서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단 생각에 도리는 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직장에서 잘린 남편은 일용직 생활을 전전하며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인생 탈탈 털었을 생각하면 무슨 꼴이 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하고 단둘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때론 남편 같고 친구같이 든든해서 걱정될 게 없네요. 이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잘 클 수 있도록 저도 본보기가 돼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